우리 적폐 언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뭐 우왕좌왕하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서 톱니바퀴 물려가시 틈새 없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 정부의 역할을 저는 충실히 해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와 비교해서 일본의 정부 대응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14명 중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국외 거주 우리 이제 교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우리 국민이라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지키겠다라는 정말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고 이 모습이 저는 그 아산과 진천 이쪽에서 이제 14일 지나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감동을 사실 위기를 사실 이렇게 전환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동을 주는 정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예. 만약 제가 거기 주민이라면 너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사안이요. 그 칼럼이 나오자마자 바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대처에 있어서는 저는 유의미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프라임 말씀하시기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낙연 총리나 이제 여러 명 우리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철회를 했어요. 이제 철회를 하는 속도도 상당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근데 우선은 대처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빨리 대처하는 게 맞았었고요. 두 번째,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철회를 한 것은 이것은 고소 취한 것은 잘했다. 왜 그러냐면 임밀이라는 이 사람이 사실 의도했던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내용도 없는 걸 던져놓고 나서 이쪽에서 고발 조치나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려고 시도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철회를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미리 씨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게 되면 무슨 표현의 자유를 축소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뭔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밀이든 언론이든지 간에 선거법 위반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고 조치를 했어요. 이 권고라는 것은 행정 지도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구속력을 미치게 되면 지금 선거판에서 일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경고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주장을 한 게 오히려 거꾸로 그쪽에서 정정 보도를 해줬어야 되는 문제지 민주당 쪽에 사죄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당신이 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어떠한 표현을 했을 때도요. 법적으로는 사죄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해놓고 민주당한테 그 부분에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사방팔방이 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임밀이라는 이런 사람이 뭐 과거에 안철수 쪽 사람이었다라거나 이런 걸로 괜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빨리 우리는 전환 국면을 해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부분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 조치를 하고 그쪽 진행은 별도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하면 안 돼?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별 쓰레기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우리 묶어놓으면 되는 거거든. 미래통합당만 빼고 찍자. 이런 식으로 칼럼을 계속 써대면 자기들은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서 탐사보도에서요. 왜 민주정부만 들어오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야수님 얘기하신 대로 너희들은 보복을 안 하기 때문이래요. 직접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아직까지 너무 철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서로 달라야지 다당제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사실상 우리 사회에도 뭐 공산당이라거나 노동당이라거나 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건전한 보수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서로 정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서로 다른 걸 놓고 다당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본인이 다당제라고 이야기를 자신의 스탠스를 그렇게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그 새정치라는 거, 그 정체가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 사태들을 보면서 얘가 말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우리가 미래 창조가 도대체 뭔가라고 된, 그건 아주 창조적인 비리를 말하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새 정치가 뭔가 보니까 전혀 대안 없는 악담 정치, 예, 악담만 저주만 퍼붓는 예언 정치,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새 정치고 말장난 정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주장은 자한당이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다당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이명박 때 같은 경우에 뭐 25, 26위까지 떨어졌다가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한 10위 정도 했었고요. 지금 한 9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국제적으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도 거꾸로 우리 쪽이 아니고요. 일본에 대해서 얘네들이 사실상 코로나19의 제2의 진원지 아니냐. 얘네들의 대처 방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면교사의 교과서나 마찬가지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우리나라 야당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국제적 시각과 완전히 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이유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이라는 건데,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 자한당이나 이런 야당들 언론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거짓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김남국 변호사한테 상당히 지지를 좀 보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정봉주 의원 사태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 강서 지역구에 대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입장일 거예요.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추가 공모 액션을 취했거든요. 이 추가 공모 액션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금태섭이 돼버리게 되면 거꾸로 금태섭에게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상당한 지지를 좀 보내주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느껴진 거는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를 좀 담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밖에는 안 느껴지는데,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존재하는 곳은 사실상 뭐 일반적으로 험지라고 부르는 건 맞잖아요. 이제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나 이 나경원 지역구에 대해서 뭔가 좀 드라마틱한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 좀 변형을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우선 재심 신청을 한번 해봐야죠. 아니 그분장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선도 경선이지만 중요한 건 본선이거든요. 본선에서 지금 우리가 뭐 시스템 공천을 하고 역대 지금까지 없었던 안정적인 선거 준비를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드라마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예비후보로 나섰고요.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기존의 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붙어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드라마적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도를 해갈 수가 있어요, 분위기를. 그렇다면 사실상 금태섭 그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강 위원장이 믿는 곳도 동작을도 마찬가지고 고 대변인이 오시든 누가 오시는 좋습니다. 본선을 준비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 고 대변인이 한다고 치고요. 후보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원팀으로 모여질 수 있냐는 겁니다. 본선에서 다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려면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아니라면 정말 즐거운 경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결국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촛불 국민들과 함께 온 거잖아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결국 선거의 승리에 그닥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팀은 같이 붙어갖고 싸워서 이겨야지. 여기서 공통점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송병기 씨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실사를 내려갔단 말이에요. 실사를 내려가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레임덕을 맞고 쟤네들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을 피해가려고 하게 되면은 정면 승부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돌파를 해야 되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송철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송병기 씨가 이번 싸움에서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상 보류해놨다가 실사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꿨잖아요. 여기서 제가 보는 건 실사예요. 지역구에 내려갔다는 거야, 공간이가. 그래서 상황을 봤다는 거거든. 그러면 동작구 의뢰는 안 내려왔냐는 겁니다. 상황을 봤으면 여기서도 그에 따른 판단이 기존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실사했을 때 판단과 이쪽에서 실사했을 때 판단이 서로 좀 접점을 찾기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모토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예비 후보자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선당우사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박인숙이랑 김성태가 조만간 딴소리를 한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미래한국당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봐도 박인숙 머리 깎았고, 예, 김성태 온몸으로 들이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컷오프 당할 상황 처해가지고 의원직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무협지에서 보는 정파와 사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파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계파라면 사파는 결국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린 애들이잖아. 거기서 만들어진 게 미래한국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조금 있다가 이제 잊혀지게 되면 예, 그쪽으로 보내지지 않을까. 예, 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가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 지금 나왔던 뉴스는 뭐냐면 가명 태구민으로 출마하겠다. 선거에 가명이 가능한가? 일단 불가능할 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명으로 출마하지? 가명이고 실명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태구민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지 본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본명을 되찾기 위해 개명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본명은 그러니까 태구민이 태구민이 맞아요. 맞아요. 시, 네. 이야. 궁금하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봤을 때 대형호 카드를 던져봤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의혹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 하나 있죠. 그래서 북한 검찰 소환 전에 그것 때문에 일로 넘어왔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 580만 달러,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억 정도 되는데 580만 달러 횡령 이것 때문에 도망갔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계좌를 쓸 수가 없어요. 동결돼 가지고 쉽게 말 차압 걸려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보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공사든 어디에. 현금으로 직접 줬는데 중간에 튀었다는 게 정설이야. 이 사람은 통일되면 가장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신변 보호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아, 받고 채권 출신 들어오는 건가? 정렬되면? 근데 저는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더 있지만 국가기밀이나 이런 거 있지만 이 사람 아들이 지금 북한에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 사실이 뭐 아니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지금 뭐 팽팽하더라고요. 만약에 가족이 북한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곳으나 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거나 두 번째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중간첩으로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뭘로 본다고 한들 이 사람 전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한당 입장에서도 이 사람 의혹이 너무 많았고 약점이 많아서 지역구 내보내기에는 비례라면 몰라도 지역구 내보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도 김성태 지역구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앞뒤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왜 갑자기 출마를 결심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 선원들 그 북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오해할 소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북한 선원들이 다른 문제 때문에 송환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그런 걸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원래 범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본인이 북한에서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미성년자 강간을 했든 아니면 기밀을 유출을 했든 자기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아, 북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태구민이라는 가명을 쓰고 등록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얘가 입국을 할 때 태구민으로 들어온 거야. 네. 네, 지금 본명이 지금 태구민이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태용호 가명인 거야? 네. 네, 태용호 유언병 가명인 거야. 뭔가 이상해. 구원할 구의 백성.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받아먹게 되겠네. 그렇지. 그 얘기 예전부터 조원진이 했어요. 이 여기 통합이 되면 결국 내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걔가 예언을 한 거야. 안철수가 아니고 예언을 했는데 사실 이 지금 통합당을 보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미래라는 이름 요즘 왜 이렇게 많이 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뭐 계속 뭐 미래 하는데 뭐 그거는 지금까지 저 수구적배 세력들이 자기 정당 이름을 만들 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그 이름에다가 반영시키는 그런 것들이 미래와 자유. 자유한국당, 자유 없고 한국 없고 이런 거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년과 여성이 없는 미래가 없는 정당을 그런 이름을 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뭐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뭐 친일, 군부 독재, 국정농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짬뽕당이 돼 버렸어요. 자신들의 사실상 스탠스가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여기서 제가 봐도 여기서 어부질이 먹는 거는 이제 조원진인데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사실 기존의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으로 해결을 해서 매듭을 짓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타협을 해서 봉합을 짓거나 어쨌든 해결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아물었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이 안에는 역시나 박근혜파와 반대파가 섞여 있는 상태인데 저기에 순수혈통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 순수혈통은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박근혜 문제로 줄곧 얘기한 게 선거 직전에 박근혜가 한마디 할 것이다. 예, 이 결국 박근혜 문제로 이 미래통합당은 다시 또 찢어질 것이다. 예, 너무 심해. 실제로 는 그렇게 봐요. 그 캐스팅 보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원진이 나는 오히려 더 대화가 될 수 있는 상대인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그 통합열차에 참여하라 김문수 뭐 저기 안철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그 블랙리스트 넣어가지고 이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통합열차에 같이 타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진짜로 설국열차가 떠올랐어요. 설국열차 앞에 그 정말 신격화되어 있던 엔진. 그런데 맨 뒤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던 사람. 근데 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조원진 같은 좀 생각이 들어요. 얘가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고 계속 차지할 것 같아. 그거예요, 바로. 저도 요번에 진짜 이상했어요. 지금 자한당 부류의 미래한국당 그 전략 공천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리꽂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새날 방송에서 저도 여기서 여러 번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중선관위가 이거를 받아주겠냐, 비례한국당을 안 받아줬는데, 근데 사실상 받아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만약 대처를 한다면 선거 후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중선관위의 이 창당 등록 수리가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를 해서 선거 입 후보를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위헌정당 그걸로도 막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의아했거든요. 우리라도 뭘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직선거법 47조 2항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훈시 규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맘대로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저도 이걸 보고 오늘 찾아봤는데 밑에 1호, 2호, 3호라는 각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민주적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다 제시되어 있는 거야. 선거인단 명부랑.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를 넣어놓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민주당에서 이인영 대표나 이 사람들이 이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 저기 위장정당이 나올 거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걸 몰래 숨겨놓고 몰래 숨겨놓은 상태에서 쟤들이 등장을 하고 창당까지 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선관위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중선관위 지금 9명 중에 7명이 박근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까지 다 예상을 해놓고 계획이 다 있는 거지. 요거를 몰래 집어넣었다가 딱 질문해.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아까 발표도 했는데
뭐 이 정도 민족 절차는 우리 바로 밟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래 버리면 미래한국당이 이걸 밟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힘들었는데요. 그 말은 저도 철저히 동의를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마지막 묘수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 개혁법안 통과시킬 때 쟤네들이 수정안 장난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수정안 딱 던져놓고 나서 사실상 원안과 똑같이 해놓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제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 걸 딱 끝냈잖아요. 이렇게 쟤들의 꼼수에 대해서 우리는 묘수를 대응을 해왔던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마지막 카드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창당을 하고 나서 정당에 대한 등록 신청과 등록 수리에 대한 문제가 형식적 심사로만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통과될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가서 파헤치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이고 이건 절차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거인당 이렇게 100명 모았어. 야 100명인데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거야. 이 사람으로 하기로. 그래서 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됐네. 물론 맞는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의 명단과 그것을 모두 다 홈페이지에 다 게시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실체가 드러날 수 그렇죠. 있고 과정이 그냥 네,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것까지는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통제를 할 거예요, 선관위가. 그게 다 드러나면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없진 않고 이것도 안 먹히면 그 다음엔 뭐 위원정당 청구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리스크. 근데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그쪽에서의 문제가 사실 국민들은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같은 거라고 이제 지들이 공표를 하기도 했고 이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사고가 나면요 그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한국당에서 이제 거친 회의록 있잖아요. 회의록 하나하나까지 전부 중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지가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나면 결국 얘는 이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놈들 아니냐, 너네들도 그런 식 아니야 하면은 거꾸로 나 하나 더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 비워두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미래한국당에 20석 이상 채워 넣어야지 얘네들도 3번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석 채워 넣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한 그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새수당 만들어질 때 그다음에 국민의당 만들고 지금 뭐 미래통합당 만들고 미래한국당 만들고 얘네들 지금 계속 컨벤션 효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슈화되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이 컨벤션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출발해서 저기까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뒤에 가면 이제 경선 국면 올 거라고요. 경선 국면 오면 우리는 청와대 출신 행정관 비서관들 난리 아니고 막 이러면서 이 흐름 우리한테 다시 옵니다. 네.